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과목에 이어서 지게차 필기 준비 4과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장치죠, 4과목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게차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엔진식 지게차가 먼저 등장을 하는데, 일단 이 기관의 종류 먼저 보겠습니다. 자, 디젤로 가는 디젤 기관이 있고요. 가솔린 휘발유죠. 휘발유로 가는 지게차도 있고, 또 가스로 가는 LPG 기관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가스로 하면 보통 힘이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아예 배제해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LPG로도 가능한 기관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원래는 지게차 디젤, 우리 건설기엔 디젤을 많이 사용한다고 1과목에 사실 내용이 나와요. 근데 최근에는 LPG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렸고요. 자, 엔진식 지게차의 장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연료 공급이 원활합니다. 자, 연료를 충전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 부대 장치 장착, 자, 여기저기에 필요한 장치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 기동성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야외 작업에서 경량물, 가벼운 물건의 적재나 적화 작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엔진식 지게차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엔진의 소음이 크고 매연이 발생하며 동절기에는 예열이 필요하다 라는 단점이 있는데 뭐 이거는 크게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 부분은 장점, 엔진식 지게차의 장점에 대해 연관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전동식 지게차인데요. 자, 이 축전지를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지게차입니다. 즉 전기의 힘으로 가는 지게차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기 자동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소음 무공해죠. 무소음 무공해나 필요한 작업장에 사용하기 좋겠죠. 그럼 여기가 어딜까요? 실내겠죠. 자, 실내 작업에 자주 사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 보시면은 자, 연료비가 절감되고 정숙, 조용한 운전이 가능하고 실내 작업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연결돼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 보시면은 아무래도 전기로 하다 보니까 작동 시간, 가동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에 반해 충전 시간은 너무 길다라는 단점이 있죠.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겠죠. 이 전동식 지게차의 종류에는 자, 카운터 밸런스형,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여기 평형추가 부착되어 있어요. 무게를 잘 잡아주는 거죠. 자, 요거는 엔진식 구조와 동일합니다. 자, 근데 여기 리치 레그형 보겠습니다. 리치 레그형은 이제 마스트가 전후진이 가능한 형태인데요. 요게 이제 전동식 지게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치 레그형, 자, 전동식 지게차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고르시오 했을 때, 뭐 카운트 밸런스형이나 리치 레그형이 나왔을 때, 우리는 리치 레그형이 전동식에 좀 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게차 작업 장치를 보기 전에 자, 우리 중요한 부분들만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명칭이 많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레버가 있죠? 자, 레버는, 자,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다. 뭐, 물론 지게차 기계마다 다르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서 볼 걸, 마스트의 부분들을 보실게요. 여기가 마스트, 이렇게. 세로 쭉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마스트고요. 가운데 감겨져 있는 체인이 이제 리프트 체인, 올리고 내리고 하는 리프트 체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포크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일단은 유의를 해서 보신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 용도에 대해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 지게차의 구조, 작업 용도에 따라서 나뉜다라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트리플 스테이지 마스터입니다. 자, 트리플 숫자 3이라는 뜻이죠. 마스터가 3단으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높이 있는 물건, 천장에 있는 물건 이런 것들에서 사용을 하는 게 아주 좋겠죠. 자, 두 번째 로드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자, 로드 스테빌라이저, 깨지기 쉬운 화물이나 불안전한 화물들의 낙하 방지, 로드 스테빌라이저는 낙하 방지가 주 목적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추가로 포크 상단에 상하로 작동할 수 있는 압력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노면이나 경사진 노면에서 물건을 좀 더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겠죠. 자, 이 개념들만 잡아주시면 돼요. 트리플 스테이지 마스터는 마스터가 3단이다. 높이 있는 거 적재 가능하다. 로드 스테빌라이저는 낙하를 방지한다. 그래서 포크 상단에 압력판이 붙어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하이마스트는 2단입니다. 자, 아까 트리플은 3단이었죠. 하이마스트는 마스트가 2단이고요. 사이드 시프트 클램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특징을 볼게요. 자, 사이드 시프트 클램프의 특징은
차체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중심에서 벗어난 팔레트의 화물을 용이하게 적재한다. 즉, 차가 움직여서 적재를 해서 그 무게의 물체의 중심을 가운데를 딱 해서 들 수 있겠지만 요거는 차체의 방향을 바꾸지 않아도 팔레트의 화물을 용이하게 적재할 수 있다. 자,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키드 포크. 자, 포크라고 하는 게 뭔가? 포크. 벌써 포크 얘기가 나오죠? 자, 차량에 탑재한 화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화물 상부를 지지할 수 있는 클램프가 되어 있다. 자, 우리 포크처럼 이렇게 딱 집어준다, 잡아준다 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용도를 가진 게 이제 스키드 포크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로테이팅 포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원추형의 화물을 좌우로 조이거나 회전시켜서 운반하거나 적재. 자, 둥글둥글한 화물들은 굴러다니기 쉽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좌우로 조여서 혹은 회전시켜서 운반할 때 쓰는 것이 로테이팅 포크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힌지드 버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킷은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포크 위에 버킷을 설치합니다. 바구니를 설치해서 석탄이나 소금, 비료, 모래 이런 흘러내리기 쉬운 물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운반할 때는 힌지드 버킷, 버킷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힌지드 포크 보겠습니다. 둥근 목재, 파이프 등 화물 운반 및 적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긴 기둥 같은 거 있죠. 둥근 목재, 말 그대로 통나무 이런 것들 구를 수 있겠죠.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힌지드 포크다. 그래서 로테이팅 포크랑 살짝 개념 차이를 두셔야 되는데, 로테이팅 포크는 이제 원추행 화물을 좌우로 조이거나 회전시키는 게 목표고요. 힌지드 포크는 이게 굴러 떨어지지 않게 잘 잡을 수 있게 개발된 게 힌지드 포크라는 차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롤 클램프 암입니다. 롤 클램프 암은 오히려 간단해요. 지게차가 닿지 않는 화물 적재용이다. 자, 컨테이너 안쪽에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렇게 길게 있는데 지게차가 더 커요.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때 이 안쪽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롤 클램프 암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게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최대한 멀리 있는 적재물을 들고 오기 위해서 쓰는 게 롤 클램프 암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스트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트 있죠? 자, 먼저 마스트는 기본적으로 포크를 상하로 움직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트 롤이 있는데 이 마스트 롤이 이용되면서 미끄럼 운동을 하면서 포크가 움직이는 거고요. 마스트는 뭐다? 유압 피스톤에 의해서 앞뒤로 기울여질 수도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바깥쪽 마스트는 안쪽 마스트의 레일 역할을 한다라는 거.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만 않지만 알아두시면 좋고요. 안쪽 마스트가 이제 리프트 브레킷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레일 역할이다. 즉,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안쪽 마스트가 실질적인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었던 포크죠. 포크는 적재물을 올리거나 쌓는 차축의 앞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로 알아두실 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주행을 할 때는 지면에서 포크를 20에서 30cm 들고 주행을 한다라는 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레버 알아봐야겠죠. 레버는 총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먼저 리프트 레버. 포크를 상승 하강시키는 거예요. 리프트. 포크를 상승 하강시킨다. 정확히는 마스트와 리프트 체인을 움직이기 때문에 포크가 상승 하강시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틸트 레버입니다. 자, 포크를 기울이는 레버예요. 앞뒤로 기울여서 경사를 만드는 게 이제 틸트 레버입니다. 자, 그리고 인칭 페달이라는 게 있는데 작업물을 적재할 때 사용하는 정지 페달입니다. 요거는 좀 더 미세하고 정확한 정지와 움직임을 위해서 사용하는 페달이라는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리프트 레버, 아까 레버를 당기면 포크가 상승하고 밀면은 하강한다. 리프트 레버는 포크가 상하로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틸트 레버는 밀면은 마스가 앞으로 기울고 당기면 몸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포크가 앞으로 기울고 당기면 포크가 안쪽으로 기울겠죠. 전후진 레버는 당연히 밀면 전진, 당기면 후진입니다. 그리고 인칭 조절 페달. 자, 지게차 전후진 방향으로 서서히 화물에 접근시키거나 미세한 움직임이죠. 빠른 우압의 작동으로 신속히 화물을 상승 또는 적체시킬 때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보다 인칭 조절 페달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리프트 실린더의 기능 한번 볼게요. 자, 리프트 실린더는 포크를 상승 하강시키는 역할을 한다. 리프트 레버를 움직이면 리프트 실린더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나왔었던 리프트 레버를 앞으로 밀면 포크는 하강, 뒤로 당기면 상승이죠. 리프트 실린더는 상승할 때 유압을 사용하는 단동 실린더다. 요거 하나 외워둘게요. 리프트 실린더는 유압을 사용하는 단동 실린더다. 자, 근데 하강할 때는 포크 및 적재물의 자체 중량에 의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포크를 내려야 돼요. 포크를 내리면은 그 포크 위에 올라가는 무게 자체가 있겠죠. 그 무게를 기반으로 해서 하강시키는 게 이제 하강할 때의 원리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 상승할 때는 유압을 사용하는데 하강할 때는 유압을 굳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요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리프트 실린더 작동 회로에 플로우 레귤레이터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플로우 레귤레이터 밸브가 포크를 천천히 하강하도록 하게 한다. 즉 시험 문제에서 자, 리프트 실린더가 천천히 하강, 리프트 실린더가 하강할 때 옳지 않은 내용은 했을 때 이 플로우 레귤레이터 밸브가 아니라 다른 밸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틀렸다라고 고르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리프트 실린더의 상승력이 부족한 원인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있다라는 것 시험 문제에 내기가 좋다라는 말이겠죠. 자, 먼저 오일 필터가 막혔다. 그럼 리프트 실린더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압 펌프가 불량하다. 마찬가지 리프트 실린더의 상승력이 부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리프트 실린더에서 작동료가 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프트 실린더의 상승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작동이 아예 안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3개 있는 것들 여기서 추가로 하나 넣어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문제를 만들기가 아주 쉽겠죠. 자, 이어서 틸트 실린더 보겠습니다. 아까 틸트 레버를 앞으로 밀면 마스가 앞으로 기울어진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건 뭐냐? 틸트 로크 밸브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포크가 앞으로 기울어질 때는 틸트 로크 밸브가 움직이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반대죠. 틸트 레버를 뒤로 당기면 마스터가 뒤로 기울어지죠. 자, 요거는 복동 실린더다. 틸트 레버를 내가 뒤로 당겼을 때 마스터가 뒤로 기울어지는 거는 복동 실린더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아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리프트 체인 장력 조정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손으로 눌러봅니다. 그래서 눌러봤을 때 양쪽이 느낌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조정 노트로 조정을 하게 되고 있고요. 이 조정 노트로 조정한다라는 게 시험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포크를 지상에서 10cm에서 15cm 올린 후 리프트 체인 장력을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요게 왜 말씀드리냐? 헷갈릴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주행할 때는 포크를 지상에서 20에서 30cm 올리고 주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좌우 체인이 동시에 평행한가를 확인을 합니다. 자, 이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네 번째, 이제 조정을 했어요. 조정 후 로크 너트를 로크 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조정 후 로크 너트를 로크 시킨다. 이건 그냥 음율처럼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기가 아주 좋겠죠. 자, 그러면은 4번 이제 지게차 작업장치에서는 문제, 연습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게차의 리프트 실린더 아까 많이 말씀드렸어요. 주된 역할이 뭘까요? 자, 정답은 3번이죠. 포크를 상승 하강시키는 게 리프트 실린더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일단 1번, 2번의 경우는 틸트 실린더의 역할이겠죠? 틸트 실린더의 역할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약간 4번 보시면 애매한 게 마스터를 이동시킨다? 자, 이동시키는 건 아니고 정확히 마스터가 이제 기울어진다, 안 기울어진다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것도 이제 틸트 실린더의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이 리프트 실린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 지게차의 좌측 레버를 당기면 자, 좌측 레버, 우측 레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지게차마다 다 레버의 위치가 다릅니다. 이걸로 딴지를 걸 수도 없지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지게차의 레버를 당기면 포크가 상승 하강하는 장치. 자, 요거는 당연히 리프트 레버죠. 자, 전 문제랑 똑같이 정답은 리프트 레버인데 지금 문제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당연히 2번, 3번, 4번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 더 다시 말씀드리면은 틸트 레버는 뭐다? 포크의 기울기가 움직여지는 레버다. 자, 리프트 레버랑 틸트 레버는 이제 절대 안 까먹으시겠죠? 자,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게차의 포크 양쪽 중 한쪽이 낮아졌을 경우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거, 약간 내용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거는 체인 장력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보시면은, 체인이 늘어진다. 근데 우리가 외울 때는 체인 장력이라고 외웠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체인의 늘어짐, 체인의 조여짐, 뭐 이런 식으로도 치사하게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확히 체인의 늘어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정확히는 체인 장력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지게차 구조에서는 정말 문제를 많이 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뉘앙스 연습을 하시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게차 작업 장치가 까다롭다, 생소한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내용 정도만 확실히 아셔도 4과목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00점 만점을 공부로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제 영상의 길이도 한 1시간으로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60점 만점, 60점 합격 점수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꼭 염두해 두시고, 외울 부분만 외우시고 난 추가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올려둔 다른 지게차 영상을 함께 공부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삭기 영상을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고요. 자, 그래서 4과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5과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과목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5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과목은 유압인데 유압은 다른 파트에 비해서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도 많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나올 부분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드리는 말씀,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 위주로 외워주시면 충분히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점도 및 점도 지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건데 요게 확실히 머릿속에 있으셔야지 유압에 관해서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자, 먼저 점도라는 것은 오히려 끈적한 정도죠. 그리고 점도 지수는 윤활유, 흐름의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도가 높으면 유동성이 저하된다. 점도가 높으면은 이제 흐르는 것이 오히려 끈적하다 보니까 잘 흐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점도가 너무 낮으면은 유동성이 좋아진다라고는 하지만 너무 흘러가 버려서 이게 기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자, 세 번째, 점도 지수가 크면은 점도 변화가 작습니다. 요거 개념 잡아두시고요. 점도 지수가 작으면 점도 변화가 크다라는 거 요거 개념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추가로 말씀드렸었죠. 점도가 다르거나 제작사가 다른 오일을 혼합해서 사용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작동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동률은 점도 지수가 높아야 돼요. 그렇다라는 것은 점도 변화가 낮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작동률에는 윤활성과 방청성, 녹쓰는 것을 방지해주는 방청성이죠. 방청성이 있어야 하고요. 산화에 대한 변화가 적어야 합니다. 자, 즉 점도 변화가 낮아야 하고요. 산화에 대한 변화가 적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온도에 따른 점도 지수 변화가 낮아야 합니다. 자, 요거는 1번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1번, 3번, 4번 묶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윤활성과 방청성이 있어야 한다. 어디에? 작동률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 4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작동률에 그리고 공기가 간혹 유입되긴 하는데요. 이 유입되는 원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동률 양이 부족해요.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기가 유입될 공간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동률의 점도가 저하되었습니다. 이제 끈적한 서로 작동률가 뭉쳐 있어야 되는데 그 뭉쳐 있는 틈이 생기다 보니까 공기가 유입되는 거죠. 이거를 점도가 저하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작동률가 열화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 오일 여과기 및 스트레이너가 막혔다. 자, 오일이 지나다니는 통로, 여과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막혔을 경우에 작동률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 유압 펌프 흡입 라인. 자, 유압의 흡입 라인 연결부가 이완되어 버려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작동류가 누출되고 있어요. 누출되고 있으면 작동류 양이 점점 줄고 있겠죠. 그러면 공기가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유압 펌프의 마멜이 큽니다. 펌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공기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거 5번과 같이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작동류에 이제 공기가 유입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실린더에 숨 돌리기 현상이 생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유압이 낮고 작동류의 공급량이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자, 공기가 유입된다. 작동류가 공급량이 부족하거나 누출되고 있을 때 공기가 유입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숨 돌리기 현상이 나타내는데, 자, 작동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작동류의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지 압력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이제 실린더 숨돌리기 현상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확히 외우셔야 되는 거는 실린더 숨돌리기 현상이 발생된다. 자,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작동류의 열화가 촉진됩니다.
유압회로에 공기가 유입되면서 압축되기 때문에 작동유의 온도가 상승되게 되죠. 이래서 작동유의 열화촉진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현상, 자, 캐비테이션. 자, 공동현상은 캐비테이션이다. 둘 다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요. 공기가 유입될 때 발생됩니다. 자, 그럼 캐비테이션이 뭔지 좀 알아봐야겠죠. 자, 작동유 속에 기포, 공기가 유입해서 기포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유압 장치 내 국부적인 높은 압력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여 양정과 효율이 저하된다. 자, 요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포, 작동유에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압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소음과 진동까지 발생해서 효율이 저하된다라는 게 포인트죠. 자, 이 효율이 저하되면 캐비테이션 현상은 안 좋은 현상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유압 회로 내 기포 발생, 공기 유입이죠. 필터 여과 입도수가 높을 때 발생한다. 그리고 마찬가지 소음 증가와 진동이 발생하여 효율이 저하된다. 요게 3번이 핵심이 되겠네요. 그리고 추가로 오버탱크가 아니죠. 오일 탱크에 오버플로우가 생긴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잘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캐비테이션 방지 방법, 작동유에 공기가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겠죠. 이 캐비테이션 방지하는 방법은 뭐냐? 자, 흡입 간의 굵기를 유압 본체 연결구의 크기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자, 흡입 간의 굵기는 유압 본체 연결구, 연결하는 곳과의 크기를 동일하게 해준다. 이게 첫 번째 방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 펌프의 운전 속도, 펌프의 속도죠. 펌프의 오타가 있네요. 펌프의 속도를 규정 속도 이하로 유지한다. 아, 캐비테이션이 생길 것 같다 하면은 규정 속도 이하로 펌프의 속도를 낮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유체, 작동유의 관로에 공기가 침입하면은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죠. 유압유의 열화촉진 그리고 실린더, 숨돌리기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작동유에 공기가 혼합되는 원인, 그리고 혼합되었을 때 생기는 현상, 그리고 방지 방법까지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기가 흡입되는 거 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이, 유압유의 작동유에 수분이 생성되는 원인과 그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분이 생성되는 원인은 공기 혼입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공기가 혼입됐을 때 굉장히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유압유에 어쨌든 수분이 생기는 거는 공기 혼입 때문에 그런데 이 수분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유압유의 윤활성을 저하시키고 방청성을 저하시킵니다. 자, 아까 윤활유, 작동유의 구비 조건에 윤활성과 방청성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윤활성과 방청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유압유의 산화와 열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유압유의 내마모성을 저하시키게 되죠. 그래서 요거 수분이 지금 생성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는 방법은 가열한 철판 위에 유압유를 떨어뜨려 확인합니다. 그럼 볼보라고 끓겠죠? 근데 수분이 거기서 날아가는 게 이제 수증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로 이제 아주 수분이 유압유, 작동유에 혼입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머릿속에 잘 담아 두셔야겠죠? 계속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연결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압 펌프 점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유압 펌프 점검이라는 자체가 이제 공기의 혼입이나 수분 혼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먼저 펌프량이 적거나 유압이 낮은 원인 보겠습니다. 유압 펌프의 펌프량이 적어요. 유압도 낮고요. 왜 그럴까요? 자, 먼저 펌프 스트레이너, 자, 흡입 라인이죠. 스트레이너가 막혔을 때 펌프량이 적겠죠? 들어오는 게 적기 때문이죠. 두 번째, 기어와 펌프 내벽 사이에 간격이 클 때, 그리고 기어 옆부분에 펌프 옆부분과 펌프 내벽 사이에 간격이 클 때, 자, 2번, 3번 간격이 크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간격이 크면은 펌프량이 적거나 유압이 낮을 수 있구나라고 일단은 알아두시고요. 네 번째, 펌프 회전 방향이 반대일 때, 다섯 번째, 탱크의 유면이 너무 낮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들 위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압 펌프에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음은 왜 발생하냐? 자, 오일의 양이 적거나 오일 속에 공기가 있을 때, 자, 오일 속 작동유나 유압유에 공기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아까 뭐였었죠? 작동유에 부족하거나 작동유가 누출되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오일 속에 공기가 있다 하면은 오일량이 적을 수 있겠구나 라고 같이 따라서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일의 점도가 너무 높을 때인데요. 이럴 때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발생합니다. 아까 캐비테이션,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 라고 공부했었죠. 그래서 소음 발생 원인, 캐비테이션 당연히 따라와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필터의 여과 입도수 너무 높을 때. 네 번째, 펌프의 회전 속도가,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면 또 소음이 발생하는구나. 자, 다섯 번째, 스트레이너가 막혀서 흡입 용량이 작아질 때. 자, 스트레이너가 막혔어요. 아까 유압이 작아질 수가 있죠. 스트레이너가 막혔을 때, 그럼 펌프량이 적거나 유압량이 작아질 수 있고, 그리고 소음까지 발생할 수 있구나. 요거 스트레이너가 자주 등장하죠. 이것도 유의 깊게 외워두셔야 되겠고요. 자, 펌프 흡입 관 접합부로부터 공기가 유입될 때, 어쨌든 공기 유입되면 소음이 발생한다. 요거는 무조건 국룰이죠. 자, 일곱 번째, 펌프 축의 편심 오차가 너무 클 때. 자, 요 내용들, 자, 같이 읽어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러네. 지금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구나. 라는 거 알아보실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밸브, 유압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 밸브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브 종류에는 크게 봤을 때 먼저 압력 제어 밸브 유압을 조절하고요. 유량 제어 밸브는 당연히 유량을 변화시키겠죠. 자, 세 번째 방향 제어 밸브가 있습니다. 이제 유압력의 흐름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 멈추게 하는 거죠. 자, 이 크게는 제어 밸브는 압력 제어 밸브와 유량 제어 밸브, 그리고 방향 제어 밸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우리는 그 중에 압력 제어 밸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릴리프 밸브, 압력 제어 밸브 종류 중에 릴리프 밸브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유압 장치의 과부하 방지와 유압기기의 보호를 위해서 최고 압력을 유지한다. 자, 밸브 칠게요. 유압 펌프의 토출 측에 위치한다. 자, 릴리프 밸브는 결국 뭐다? 최고 압력을 규제한다. 왜? 유압 장치의 과부하 방지와 유압 기기의 보호를 위해서 최고 압력을 규제하는 것이 뭐다? 릴리프 밸브이다. 위치는 유압 펌프의 토출 측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릴리프 밸브 따라서 시험에 같이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채터링 현상인데요. 자, 유압 계통에서 자, 릴리프 밸브 스프링이 장력이 약해졌어요. 그러면은 채터링 현상이 발생하면서 채터링 현상은 소음을 유발시킨다라는 거. 요거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압을 작동시키는 작업장치가 힘이 떨어진다면은 릴리프 밸브가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작업장치, 릴리프 밸브, 작업장치 둘이 연관이 되어 있는 친구구나 라고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듀싱 밸브라고 있습니다. 자, 압력 제어 밸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리듀싱 밸브는 가마 밸브라고도 합니다. 이거 외워주세요. 가마 밸브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리듀싱 밸브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 리듀싱 밸브이자 가마 밸브는 무엇을 하냐? 자, 유압회로의 입구 압력을 감압하여 유압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한다. 자, 감압 밸브는 압력을 감압해서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해 주는구나. 작동 순서를 제어해 주는 친구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무브화 밸브 볼게요. 자, 마찬가지 언로드 밸브 같이 외워줄게요. 무브화 밸브는 언로드 밸브라고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뭐냐? 요거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자, 회로의 압력이 설정 값에 도달했어요. 그럼 펌프의 전 유량을 탱크로 방출합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부하가 걸리지 않게 동력을 절약해 줍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유압 장치에서 두 개의 펌프를 사용할 때 펌프 전체 송출량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동력의 절감과 유온 상승 방지를 한다. 자, 그럼 뭐예요? 무브화 밸브이자 언로더 밸브의 큰 역할은, 자, 회로의 압력이 어느 정도에 도달했어요. 내가 설정한 값에 도달했으면은 전 유량을 탱크로 방출시킨다. 두 번째, 펌프 전체 송출량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동력의 절감과 유온 상승을 방지한다. 자, 이 말 자체가 무브화로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3번 무브화 밸브의 이제 영향과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1번 릴리프 밸브 두 가지는 머릿속에 확실히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 자주 나온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밸브니까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시퀀스 밸브 보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분기열에서 유압 회로의 압력에 의해 유압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한다. 자, 시퀀스 밸브랑 그러면은 무브화 밸브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요 작동, 무브화 밸브가 리듀싱 밸브죠? 자, 근데 보세요. 리듀싱 밸브는 감압 밸브예요. 입구 압력을 감압해서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거고요. 시퀀스 밸브는 유압 회로의 압력으로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겁니다. 즉, 엄연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카운터 밸런스 밸브 볼게요. 뭔가 밸런스 하니까 뭔가 맞추는 것 같다, 그죠?
자, 설명 볼게요. 실린더가 중력으로 인해 제어 속도 이상으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해준다. 자, 실린더의 무게, 실린더의 유압 통과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린더가 상하 운동을 하죠. 그때 아래로 떨어진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것을 압력으로 방지를 해준다. 그 밸런스를, 실린더의 낙하 밸런스를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 자꾸 액추에이터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유압 모터, 압력 에너지를 이제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는 친구예요. 근데 액추에이터 단어라는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유압 모터가 중요한데, 유압 모터도 당연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방향 제어 밸브 기능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밸브 크게 종류 봤을 때 아까 방향 제어 밸브 있었죠? 다른 밸브로 지금 넘어왔어요. 자, 유체 흐름 방향을 변환해요. 유체 흐름 방향을 한쪽으로만 허용하기도 하고요. 유압 실린더는 유압 모터의 작동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자, 1번, 2번, 3번이 일단은 방향 제어 밸브의 핵심이고요. 네 번째, 그럼 방향 제어 밸브를 동작시키는 방식에는 수동식, 전자식, 전자 유압 파일럿식이 있다. 자, 하나, 둘, 세 가지 방식이 있네요.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요것도 일단은 외워두겠습니다. 자, 그럼 방향 제어 밸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자,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유체 흐름 방향이나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거나 작동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게 방향 제어 밸브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밸브들이 한쪽으로 흐르게 하는지, 막는지, 작동 방향을 바꾸는지 알아야겠죠. 자, 먼저 체크 밸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에서 오일의 역류를 방지, 잔류 압력 유지를 해줍니다. 자, 역류 방지에서 힌트를 얻으셨어요. 자, 유압류의 흐름을 한쪽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게 뭐다? 체크 밸브의 역할이다. 아, 유압류를 한쪽으로만 흐르게 방향을 바꿔주는 건 체크 밸브다. 자, 그럼 수풀 밸브 볼게요. 축 방향으로 이동해 오일의 흐름을 변화한다. 자, 설명이 애매하고 되게 단순하죠?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리고 감속 밸브 볼게요. 유로를 서서히 개폐해 작동체의 급 발진, 정지, 감속 변환 등을 충격 없이 행하는 밸브이다. 감속 밸브는 뭔가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속도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계시면 좋고요. 자, 셔틀 밸브 볼게요. 셔틀 밸브 일단 첫 번째 특징, 2개 이상의 입구. 플러스 출구는 1개예요. 자, 입구는 2개인데 출구는 1개다. 그러면은 저압측은 통제하고 고압측은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 개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압측은 통제고요. 고압측은 통과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 반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외워두세요. 자, 그럼 유량 제어 밸브, 마지막으로 유량 제어 밸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량을 마찬가지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추에이터의 운동 속도를 제어를 하는 건데, 유량을 많이 흘려보내면은 액추에이터가 빠르게 운동을 할 거고요. 천천히 유량을 적게 흘려보내면은 운동 속도가 줄겠죠. 자, 이제 그런 거고요. 자, 스로틀 밸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유량 제어 밸브의 첫 번째 스로틀 밸브. 자, 오일이 통과하는 관로를 줄여서 오일량을 조절해 주는 거고요. 자, 압력 보상 유량 제어 밸브. 얘는 항상 일정한 유량만 보냅니다. 그냥. 그리고 분류 밸브. 유량을 제어하고 유량을 분배해서 조절을 한다라는 거. 유량을 분배한다. 분류 밸브다. 그리고 니들 밸브. 내경이 작은 파이프에서 미세하게 유량을 조절한다. 내경이 작은 파이프다 보니까 유량이 많이 흐를 수 없게, 그죠? 미세하게 유량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들 밸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작다, 미세한 유량을 조절한다 라고 개념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다 외워두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액추에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추에이터 단어가 처음 너무 생소해요. 근데 너무 의미 가지지 마세요. 결국엔 유압 실린더와 유압 모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유압 모터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핵심 요약이니까 유압 모터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압 모터만 외우는 이유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유압 모터 내용을 확실하게 외우셨다. 근데 내가 모르는 내용이 액추에이터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유압 실린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유압 모터만 확실히 외워두시면은 유압 실린더는 따라온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유압 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압 모터에도 종류는 기어 모터와 베인 모터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어 모터, 베인 모터 2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유압 모터의 장점은 뭘까요? 자, 넓은 범위, 무단 변속이 가능하다, 용이하다. 소형 경량으로 큰 출력, 가격 포스트 퍼포먼스, 가성비, 가격 대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작은데 출력이 좋아. 이런 느낌이고요. 과부하에 대해서 안전하다, 과부하, 안전. 정역회전 변화가 가능하다. 회전 변화 가능. 자, 자동 원격 조작 가능하고요.
작동이 신속하고 정확하다. 자, 안정성이죠. 자, 안전성과 안정성은 다릅니다. 자, 그럼 유압모터 본격적으로 볼게요. 자, 아까 장점 바꿔야지 단점 보아야겠죠? 자, 유압류의 점도 변화에 의해 유압모터의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자, 유압류가 점도가 변하면은 유압모터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이 생길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자, 유압류는 인하하기 쉬워요. 위험하죠? 유압류는 먼지나 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특히 보수에 주의해야 한다. 자, 유압류에 공기가 침투했을 때 우리 아까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들었어요. 캐비테이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죠. 자, 공기와 먼지 등이 침투하면 성능에 영향을 준다. 자, 공기만 유입돼도 굉장히 큰 영향이 생긴다라는 거 우리 앞서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전동 모터에 비하여 급정지가 쉽다라는 거의 단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압 모터 중에 아까 기어 모터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어 모터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어 모터의 장점,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싸요. 성능도 좋은데 구조도 간단하고 가격이 싸? 그럼 보수도 잘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 가혹한 운전 조건에서 비교적 잘 견딘다. 자, 비교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주 잘 견디는 건 아니지만 뭐 악천후, 이런 노면, 먼지, 구덩이 이런 데서도 그래도 뭐 비교적 잘 견디는 편이다. 왜? 가격이 싼데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 먼지나 이물질에 의한 고장 발생률이 낮다. 자, 낮은 편이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어 모터의 단점 볼게요. 유량 잔류가 많고요. 토크 변동이 큽니다. 가격이 싼 단점이 이유가 있었네요.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효율이 낮다. 왜? 가격이 싸니까. 장점이자 단점이 되겠네요. 가격 싸다 해서 3번, 4번은 연결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큐뮬레이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어큐뮬레이터, 제가 전 지게차 영상에서 어큐뮬레이터가 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요거 진짜 의미 가지시면 안 돼요. 어큐뮬레이터는 그냥 추갑기라고 아시면 됩니다. 유체 에너지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게 답니다, 얘는. 근데 시험 문제 왜 나오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때문이죠. 그래서 어큐뮬레이터는 그냥 추갑기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얘네 친구들이 이제 뭐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추갑기가 뭐 하는지 볼게요. 실린더 내에 피스톤을 끼워서 기체실과 유압실을 구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기체실과 유압실로 나눠져 있구나. 자, 그러면 구조가 간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구조는 간단하네. 그리고 또 튼튼해요. 근데 실린더 내면은 정밀 다듬질 가공을 하여야 한다. 정밀 다듬질 가공해야 돼요. 그러면은 구조는 간단한데 제작비가 비싸겠구나. 겉만 봐선 모르겠구나. 안쪽은 굉장히 정밀 다듬질 가공해야 돼서 비싸구나. 요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추갑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추갑기의 구조, 요번에 블레더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블레더형 추갑기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기체를 탄성이 큰 특수 합성 고무주머니에 넣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고무주머니 얘기 나오면은 추갑기, 어큐뮬레이터 중에서도 블레더형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바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고무주머니가 용기 속에 있어서 돌출되진 않나요. 당연히 고무주머니는 약하겠죠. 그래서 보호되고 있고요. 이 고무주머니의 관성이 낮아지게 되면은 광범위하게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체 내부의 고무 주머니로 인해 기체실과 유체실로 구분된다라는 거. 아까 그래서 구조는 단순하다. 구조는 단순하지만 아까 안쪽은 정밀 다듬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싸다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자, 요거에서 지금 연결해서 머릿속에 떠올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오일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이라는 것 자체가 막다, 봉인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우편 보낼 때도 실지라고 하죠. 막는 거죠. 봉인지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오일실은 그래서 기기의 오일 누출을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실은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일실은 유압 계통을 수리할 때마다 항상 새 걸로 교환해 줘야 됩니다. 얘는 그 전에 썼는데 얘 상태 괜찮은데 계속 써야지 라고 하셔서는 절대는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유압 계통을 수리했다. 뭘 교체해야 하는가? 오일실이 있다. 그럼 무조건 오일실은 교체해 줘야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당연히 유압 작동에서 오일이 새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겠죠. 왜? 오일실이 오일 누출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누출이 새고 있다. 그러면은 그 역할을 하는 친구를 먼저 뜯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막을 때 이제 패킹이 달려 있겠죠. 우리가 텀블러 새지 않게 고무가 달려 있는 것처럼요.
자, 운동용 실이로서 저런 말들은 이제 지워버렸어요. 자, 오링, 기계적 실, 그리고 대부분 오링을 사용한다. 자, 오링과 기계적 실이라는 패킹이 있는데 대부분 오링을 사용한다. 자,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게스킷도 오일 실 중의 종류예요. 실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 있죠. 근데 실입니다. 그래서 고정형 실이다. 그리고 더스트 실, 여기는 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 오일 실 종류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 게스킷, 패킹 이런 단어들 같이 외워두셔야 되는 게, 자, 오일 누출이 새고 있다. 무엇을 교환해야 하는가? 근데 실이나 뭐 이런 실자가 들어간 단어가 없어요, 보기에. 근데 게스킷이 들어가 있다. 아, 게스킷이 고정형 실이었지? 라고 게스킷을 선택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꼬아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오일 필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필터니까 필터링, 걸러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트레이너가 등장합니다. 자, 유압 펌프의 흡입 관로에 보내는 통로에 흡입 관로에 스트레이너가 늘 설치되고 있다는 건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터, 금속, 카본 등 이물질 제거 용도겠죠, 당연히. 그리고 라인 필터라는 게 있는데 이제 종류, 라인 필터의 종류만 아시면 됩니다. 흡입관 필터, 압력관 필터, 복귀관 필터. 요거 있다는 거. 그리고 관로형 필터 종류는 압력 여과기, 리턴 여과기, 라인 여과기, 압력, 리턴, 라인 이렇게 세 개가 관로형 필터의 종류고요. 자, 그리고 오일 필터의 여과 입도가 너무 조밀해도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죠.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 공동현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 유압 일반 5과목 보면서. 캐비테이션은 시험에 일단은 나올 가능성이 무조건 높다라는 거. 아, 캐비테이션을 꼭 외우셔야겠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자, 그러면 이제 유압 장치의 취급과 점검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셔야 될 거. 오일의 압력이 낮아져요. 왜 낮아질까요? 원인 보겠습니다. 오일 펌프가 마모되었거나 성능이 노후되어서 압력이 낮아질 수 있고요. 오일의 점도가 너무 낮아요. 이제 너무 물 같아요, 오일이. 그러면은 압력이 낮을 수 있겠고요. 또 계통 내에 누설이 있다. 그럼 당연히 압력이 낮아질 수 있겠죠. 자, 유압이 발생되지 않을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내용도 아셔야 됩니다. 자, 오일 게스킷 파손 여분. 자, 오일 게스킷. 아까 뭐였죠? 오일이 누출되는 걸 방지해주는 고정형 실이었었죠. 아, 맞다. 오일 게스킷. 이제, 아이고, 고정형 실이었지. 자, 오일 실이 파손되어 버리니까 유압이 당연히 발생 안 되겠죠? 그리고 릴리프 밸브가 고장났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릴리프 밸브의 성능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오일 펌프의 고장이나 파이프, 호스의 파손, 그리고 오일량 유압계 점검 등등 이런 것들로 이제 유압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오일 게스킷, 릴리프 밸브 단어가 또 나왔어요. 요거 같이 중요하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공유압 기호 간단하게 보면서 이건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건 제가 설명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듣고 계신 분들도 잠시 화면을 봐주세요. 자, 공유압 기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약 기호는 사실 설명드릴 건 없어요.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단동 실린더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하나. 자, 근데 복동 실린더는 하나, 이렇게. 자, 복동 실린더는, 이렇게 입구가 총 3개구나. 라고 일단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사실 정말 눈으로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일시정지 했다가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여기서도 이제 조금 헷갈리실 만한 거, 보시면은 복동 실린더 양로드형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 둘, 셋, 넷. 자, 4개다. 입구 2개, 출구 4개 약간 복동 실린더 양로드형이다. 그래서 이 실린더, 단동 실린더, 복동 실린더, 그리고 복동 실린더 양로드형 이 그림 차이를 확실히 구분을 해서 외워주시는 게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공략 계속 보실 분들은 잠시 일시 정지를 하셨다가 봐주시면 좋겠고요. 5과목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6, 7과목은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과목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외울 게 너무 많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핵심 요약 해드린 거는 이것만 확실하게 외우면 내가 합격하는구나 라는 자신감 가지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합격 목표 점수는 60점이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저는 6과목, 7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게차 운송 자격증 필기 마지막 파트죠. 6과목과 7과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과목은 건설기계 관리 법규와 이제 도로교통법인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것만 위주로 해서 좀 보는 게 필요한데요. 자, 먼저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도로별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인데, 자, 최저 속도가 간단하니까 최저 속도 먼저 볼게요. 자, 일단 고속도로는 전부 다 최저 속도 50km죠.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30km입니다. 자, 그럼 이제 최고 속도 보면 될 건데, 자,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죠. 편도 1차로면은 60km가 최고 속도고요. 편도 2차로일 경우 80km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80km라는 숫자는 고속도로에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자, 고속도로 편도 1차로부터 시작하죠? 80km가 최고 속도입니다. 자, 편도 2차로 이상, 3차로, 4차로 모두 포함된 거죠. 자, 고속도로에서는 매시 100km까지 최고 속도 되어 있습니다. 단, 매시 80km로 제한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 자, 1.5톤을 초과하는 화물 자동차, 그리고 특수 자동차, 위험물, 운반 자동차 등 건설 기계,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정 고시한 노선의 구간 도로, 즉 표지판으로 최고 속도가 또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최고 120km까지는 가능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제한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90km까지죠. 자, 마찬가지로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건설기계는 최고속도 90까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90km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적용이 돼서 매시 90km라는 최고속도를 제한받게 됩니다. 자,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통행할 수 있는 차량 보도록 할 건데요. 차로마다. 자,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죠. 자, 왼쪽 차로에서는 승용 자동차, 경영,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가 가능하고요. 자, 이제 오른쪽 차로는 뭐에 다니느냐? 이제 큰 자동차들이죠. 대형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건설 기계들은 이제 오른쪽으로 다녀야 합니다. 추가로 이제 이륜 자동차, 원동기, 장기, 장치, 자전거 이런 친구들이 오른쪽으로 달려야겠죠. 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일단은 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런 거 못 다니죠. 그래서 편도 2차로 먼저 보시면은 1차로에서는 이제 앞지르기 차량들이 원래 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는 자, 80km 미만 주행 시에도 1차로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고속도로 편도 3차로가 아무래도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요. 자, 1차로는 마찬가지 앞지르기와 교통량이 많아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80km 미만 주행 시 1차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1차로를 제외한 일단은 왼쪽 차로가 이제 승용 자동차 및 경영,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오른쪽 차로 가장 이제 하위 차선이죠. 대형 승합차와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 자동차는 이제 편도 3차로 이상에서 오른쪽으로 달려야 한다라는 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머릿속에 개념 잘 잡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비나 눈, 악천 후식 감속 운행 기준입니다. 자, 최고 속도 20%를 감속해야 되는 경우에는 노면이 젖은 경우에요. 일단 비가 내렸을 경우가 있겠죠. 눈이 녹아서 노면이 젖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20mm 미만으로 아래로 쌓인 경우 최고 속도 20mm를 20%를 감속을 하죠. 즉 최고 속도가 80km/h인 고속도로에서 노면이 젖어 있다. 그러면은 20%인 16km를 감소하겠죠. 자, 이 숫자 계산하는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최고 속도 절반 50%를 감속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자, 폭우나 폭설, 안개 등 여러 가지 기상 악천후로 가시거리가 100m 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최고 속도에서 절반을 줄여야 합니다. 자, 이 밖에도 노면이 얼어붙었죠. 겨울에 많이 일어납니다. 노면이 얼어붙거나 눈이 20mm, 2cm 이상 위로 쌓인 경우에는 최고 속도 50%를 감속해서 주행하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추가로 자, 여기서 이 기준대로 하면은 원래 최고속도 100인 곳에서 최고속도 눈이 많이 쌓여 있어요. 3cm가 쌓여 있죠. 그러면 최고속도 50%를 감속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는 50km로 달려야 되는데, 여기서 그 도로의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속도 제한 표지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교통 표지판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완벽하시겠습니다. 자, 추가로 이제 재미없는 내용들, 무조건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건설기의 등록의 말소 사유, 그러니까 말소해야 되는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두 번째, 건설기계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로 멸실된 경우, 고장나버린 경우죠. 세 번째, 건설기계 차대와 등록 차대 번호가 다른 경우 말소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벗어난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간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즉 정기검사를 어느 정도까지 최고, 최후로 통첩을 받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말소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여섯 번째, 수출하는 경우, 도난당한 경우, 폐기한 경우, 연구 목적인 경우에는 말소를 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6번 유심히 외워두시고요. 나머지 4분, 나머지 5개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외워두시고요. 자, 그럼 이 말소를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재기변이나 이에 준한 사고로 차량이 건설기계 고장나 버렸어요. 그럴 때는 한 달, 정확히는 3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자, 건설기계를 폐기를 했거나 이제 교육 연구 목적으로 이제 이 건설기계를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30일 이내로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 자, 구조적 제작 결함 등으로 건설기계 반품, 자, 안정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이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가 다릅니다. 건설기계를 도난당했어요. 참 슬픈 상황이죠. 이럴 때는 2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래서 1, 2, 3번은 다 똑같은데 2개월 이내인 기준이 도난 경우밖에 없다. 그러면은 4번을 유심히 외우면은 1, 2, 3번은 나머지는 30일로 해서 외우면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면허 효력 정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1번 보시면은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 공급 시설에 장애를 입혔을 경우에는 180일 6개월이죠. 자, 6개월간 효력 정지이고요. 자, 음주운전은 2달입니다. 사망 1명, 1명당 45일이에요. 중상 1명당 15일이고요. 경상 1명당 5일입니다. 그리고 재산금액 50만원, 3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6일이 되는 거겠죠. 즉, 재산금액 피해 50만원마다 1일이 면허 효력 정지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자, 6번 같은 경우 계산하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볼게요. 자, 2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이 2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큰 문제겠죠. 자, 그럼 큰 문제는 어떤 것들인지 볼게요. 일단 등록이 안 된 것을 사용하거나 운행했거나 등록이 말소됐는데 건설기를 사용하거나 운행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1번, 2번 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시도지사의 지정을 안 받고 번호판을 제작하거나 새긴 자, 즉 번호판을 임의로 제작을 한 거죠. 네 번째, 제작 결함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자, 너 이거 고장났어요. 고쳐야 돼. 했는데 고치지 않고 타다 걸리면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등록을 안 하고 건설기계 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자, 요것도 사업 문제에서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등록이 취소 정지가 됐어요. 근데 건설기계 사업을 한다. 마찬가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나올 수 있고요. 자, 건설기계의 주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조한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4번과 7번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안정성을 침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건설기계 사업 하는 사람들 등록을 안 하거나 거짓으로 몰래 하거나 취소됐는데 건설기계 사업하거나 해서 5번, 6번 묶어서 외워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1번, 2번 묶어서 볼 수 있겠죠. 3번 번호판 이미 제작 이렇게 묶어서 외워보시면은 결국 외워야 할 단어 자체, 개념 자체는 몇 가지 없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좀 말이 빠르다 싶으시면은 천천히 일시정지했다가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빈도수가 가장 높은 파트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외워주시면 좋은데, 자, 1번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자, 2번 폐기 인수 사실을 증명서류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 그리고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나 번호판을 폐기하지 않은 자. 자, 이런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포 차량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번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자, 면허 없이 조종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째 같은 맥락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거짓이나 부정하게 취득한 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소형 건설기계 조정, 교육과정 이수 증빙서류를 거짓 발급.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겠죠. 그러면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 6가지 기준 머릿속에 담아두시는 게 시험 보실 때 유리하실 겁니다. 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좀 중요한 것만 여기서부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허 취소, 효력 정지 처분에도 운행한 자, 면허 없이 혹은 정지된 상태로 운행을 한 거죠. 그리고 건설기계를 내 땅이 아닌 도로나 다른 데서 토지를 버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교통량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또 이렇게 벌금이 나오게 되고요. 음주, 마약, 약물 운행을 알고 운행을 하거나 알고도 지시한 고용주까지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10번째, 건설기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이것도 아까 전에 나왔던 내용 비슷하죠? 등록번호를 지워서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그리고 12번째, 구조 변경 검사, 수식 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자, 요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시게 구체적으로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볼게요. 자, 100만 원부터는 아무래도 조금 경범죄, 굳이 범죄라고 표현한다면 경범죄에 해당할 건데요. 자, 먼저 등록 변호표에 대한 얘기들이 두 번이 나와요. 자, 등록 변호표를 부착, 봉인, 번호 새기지 않은 경우, 등록 변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한 채 운항하거나 훼손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부터 보시면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까지 포함되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런 거 포인트로 외워두셔야 돼요. 네 번째, 건설기계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 자, 요거 지금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자, 요런 것도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고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금 더 간단하네요. 자, 임시번호표 없이 운행한 자, 임시번호표 단어 외워주시고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한 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세 번째, 말소 신청하지 않은 자, 말소 신청. 네 번째, 등록 변호표를 반납하여 하지만 반납하지 않은 자, 등록 변호표 반납. 다섯 번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 정기검사. 여섯 번째, 변경신고 의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변경신고 거짓. 일곱 번째,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 도로 공터에 세워 교통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 환경을 침해한 차. 자, 여기저기 그냥 막 주차한 느낌이죠. 이럴 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7번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아까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뭐가 있었냐면은 타인의 땅이나 도로에 건설기계를 방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정확히 보시면 7번과는 내용이 엄연히 다르죠. 이거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절대 헷갈리시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비슷한 친구들 시험에 나왔을 때 억울하게 틀리시지 않게 유의해서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자, 7과목은 안전 파트인데 안전 파트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뉘앙스 그리고 외워야 되는 거 정말 별거 없습니다. 요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안전관리 파트의 핵심은 뭐냐? 상식선입니다. 자, 상식선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워야 할 부분보다는 평소에 알고 있는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 파트는 무조건 마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총 60점이 합격 목표, 그리고 우리 목표 점수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관리 파트는 다 맞추셔야지 일단은 60점 커트라인 넘어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관리 파트는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한번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그 정도로만 기출문제를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철길 건널목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야 하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철길 건널을 통과할 때 일시 정지한 뒤 안전함을 확인한 뒤 뒤에 잘렸는데 운행한다입니다. 자, 당연하죠. 철길 건너목이 있네, 빨리 지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뭐 간혹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FM대로 정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일단 철길을 건너기 전에 일시 정지하고 확인을 해보고 건너시는 게 맞다라는 내용을 동의하시죠. 두 번째, 커브나 경사로 빗길 표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는 과속하면 안 되죠. 서행하죠. 자, 이런 것처럼 당연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경사면에서 운행할 때는 화물을 경사면 위쪽으로 향하게 한다. 자, 요게 무슨 말이냐? 우리 지금 지게차 공부하고 있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게차가 포크가 앞에 있는데 여기다 물건 싣고 내려오면은 물건이 앞으로 쏟아져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경사가 높은 곳에서는 지게차가 물건을 싣고 후진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다. 이런 거는 우리가 체크해서 외워주자라는 거죠. 네 번째, 적색 등화, 신호등이 적색 등화가 전멸하고 있어요. 깜빡 깜빡. 이런 경우에는
차만은 일시 정지한 뒤 운행해야 합니다. 황색 점화, 황색 등화 전멸 시에는 조심히 서행하면서 건너면 되는데 적색 등화일 때는 일시 정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뭐 모르실 수 있으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교통사고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신고부터 한 게 아니라 일단은 길 어깨 혹은 갓길로 내가 차를 댄 뒤에서 나를 누군가 추돌하지 않게 안전 표지판도 세우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정석적인 것들 지금 알아두시면은 문제를 푸실 거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뭐 예를 들어서 차체 유압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차량을 멈춰야겠죠. 근데 거기서 추가되는 게 안전하게 정지한다. 즉 안전관리에서는 최우선 하는 게 안전이다. 뭐든 안전을 최고로 하는 내용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뉘앙스를 가지고 실과목을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외워야 될 거 한 개만 볼게요. 자, 하인리 사고 5단계 요소라고 있습니다. 자, 안전관리 조직, 사실의 발견, 분석평가, 시정책의 선정, 시정책의 적용. 자, 안전관리 어떻게 할지 조직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네. 사실을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죠. 그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책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정해진 정책을 적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 다섯 가지 단계가 하인리 사고 5단계라고 합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 뭐 간혹 하인리 사고 5단계가 아닌 것은 해서 고르는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정도는 일단 외워주시고요. 간단하게 제 용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접착이라고 하면 손이나 발이 중량물에 낀 거고요. 전도는 과속이나 미끄러지다가 넘어진 거죠. 낙하는 물체가 떨어져서 다친 겁니다. 내가 손으로 들고 있다가 물건이 떨어져서 발이 찍혔어요. 그것도 낙하사고죠. 그리고 비례라는 게 있어요.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건 등이 주체가 돼서 사람에 부딪힌다. 즉 물건이 날아와서 사람을 쳤어요. 그럼 비례사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보통 우리가 당황을 할 수 있으니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넣어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는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안전관리 파트 공부하고 싶으시다. 제가 올려놨던 기출문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과목 6과목 7과목 묶어서 마무리해 봤고요. 이제 제가 총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이제 정말 이것들도 정말 핵심 요약이라 사실 다 알고 시험을 보셔야겠지만 난 정말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총정리 영상으로 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